네, 오늘부터는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와 함께 시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와 또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감 속에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공포감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으로 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3% 넘게 떨어지면서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우리 시장 좀처럼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4.21% 떨어지면서 2,563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떨어지면서 747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3%에 이어 4%까지 크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큰 매도를 하고 그 많은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6,24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7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인이 홀로 7,487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이 혼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1,094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은 반면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이 704억 원, 기관이 38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4% 넘게 떨어져서 거의 5% 가까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900원 정도 떨어지면서 75,700원에 현재가 집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46%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6,100원 정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현재가 16만 7천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네, 0.3% 정도 올라왔는데요. 1,000원 정도 더 붙은 33만 7천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5% 떨어지면서 5,00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90만 7천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위 현대차입니다. 4% 가까운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원 정도 내려온 23만 4,5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 마찬가지로 4% 가까이 넘게 떨어지면서 2,700원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1.34% 내려앉았습니다. 2,600원 정도 내려온 19만 1,0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도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5,400원 내려앉으면서 10만 1,700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좋지 못합니다. 6% 넘게 떨어졌습니다. 6.37% 정도 내려앉으면서 5,300원 빠진 77,9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11,000원 정도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34만 5,5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16% 정도 올라왔습니다. 18만 6,2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15,500원 정도 내려앉으면서 27만 9,500원의 거래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91,100원이고요. HLB 역시도 보합권에 머물면서 81,000원의 거래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6% 가까이 빠지면서 1,600원 빠진 16만 8,9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3% 넘게 빠졌습니다. 5,400원 내려앉으면서 17만 500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4% 넘게 빠졌습니다. 거의 4.5% 가까이 내려앉은 모습인데 3,700원 정도 빠지면서 8만 1,000원의 거래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6% 거의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000원 내려앉으면서 7만 8,600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휴젤 4.46% 내려앉았습니다. 1,500원 내려오면서 22만 5천원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 빠졌는데요. 네, 금요일보다 700원 정도 내려앉으면서 43,800원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파란불 보이면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약세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여전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현재 23% 넘게 올라오면서 현재가 19,04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부터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상황이고요. 네, 퀀타 매트릭스는 신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알려지면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니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이슈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중동 전쟁 우려감이 좀 고조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9,370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인데요. 스페코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 테마에 들어가져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17% 정도 올라오면서 3,875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면서 방산주 그리고 전쟁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검은 금요일의 여파로 주말 사이도 좀처럼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런치박스에서는 알찬 소식들로 가득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아래 공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AI 이거 거품 아니야?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게 될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그 흐름을 계속해서 불만나는 리포트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 준비된 리포트, 리세션 우려가 과도한 5가지 이유,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 점검에 대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탄탄한 실적 보여줬던 애플 종목까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시황, 실적, 석유 이 3가지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딜사이트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런치박스, 런치 토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시장이 우리 신입이 정말 타이밍도 안 좋습니다. 맞아요. 들어온 지 한 달 울면서 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코스피 4% 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사실 정말 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4% 넘게 떨어지는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황까지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이 상황이 신입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마음적으로 더 힘들겠죠. 자, 그러면 두 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런치 토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번 가보죠. 에너지와 기대감과 전략을 가지고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토크 아래 공포에 짓눌린 증시, 여러 가지 해석과 변수들이 난무하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테이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나오는 경제방송에 네. 패널들의 안색과 표정을 보면 음소거를 해놔도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이 오늘 또 진지한
표정으로 또 임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이 키워드 며칠 만에 이렇게 지표 몇 개 가지고 확 들이우는 이 상황, 이게 언론에 나오는 그 진단과 상황에 동의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박재영 차장님부터. 지금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조금 과하긴 한데 네. 그만큼 심리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으로 네. 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이게 한 3, 4년 됐죠. 3, 4년 됐고 노랜딩 이야기 나오다가 주가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표들이 하나 둘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는 당연히 내릴 거고 몇 번 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경기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 기존까지는 경제 지표에 별 관심을 갖지 않다가 금리에만 관심을 갖다가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원래 그랬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원래는 bad is good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bad is very very bad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님께서 아직 사이드카 발동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스피 200이 지금 4.8% 마이너스거든요. 0.2만 더 가면 사이드카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5%가 사이드카니까. 그거 시간도 있지 않나요? 몇 시간, 몇 분 내에 떨어져야 되는? 그것도 그렇습니까? 있을 텐데. 네. 네, 어쨌든 5% 가까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테이버님은 어떻습니까? 아래 공포라고 지금 한껏 겁을 주고 있는 언론들과 시장과 이 분위기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일단 저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저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부터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구간, 경기 침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요 맥도날드와 같은 스타벅스와 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가 이번 말고요. 4월 달 말에 발표했던 실적 발표에서 IR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도 못 올립니다. 고객이 안 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레메스턴 실적 발표가 딱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딱 얘기한 게 외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올해 초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가 꺾였다라는 거는 IR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경제지표에서 이미 확인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튀어나왔냐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가 이제 국제유가 차트인데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빨간색 선이 밑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0주선입니다. 네. 200주선이고 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안 떨어졌어요. 닿으면 올라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중동에서는 국제유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200주선이라고 하는 요 라인이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은 그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미국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 나오고요. 그러고는 뭐 중동에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라는 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유가랑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에도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기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서 구리와 유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유가가 지금 지지 라인을 지난주에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채권도 지금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거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네. 갑작스럽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지표 때문이고 이미 그전부터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라는 거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를 뿌렸냐 그러면 150조 가까이 AI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AI에 대한 투자는 끊기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FOMC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데이터가 갑자기 각도가 조금 가파르게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폭락에 맞춰서 언론 지표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아내는 거지 이미 시장은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의 뭐 엔화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매도의 이유로서 나오고 그게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지금 리세션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공포가 왜 나오는지 박재영 차장님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했어요. 3회 법칙, 요게 한번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는 그냥 실업률을 가지고 요거를 요래저래 맞춰보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3회 법칙을 들어봤을 때 경기 침체라고 판단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샤메 법칙이라는 거는 최근 12개월 이제 고용 실업률 이 최저치보다 0.5% 이상 올라가면 이제 침체가 온다.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계속 뭐라고 하죠? 트래킹을 하는 건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4.3이 나왔어요. 예상치는 4.1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이 회색 반은 뭐냐면 경기 침체고요. 이 파란색 선은 그 샴메 법칙 인디케이터입니다. 네. 이게 0.5, 여기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1과 0 사이 0.5 위로 올라간 그 구간에는 다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끼워 맞췄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고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고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용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고용이 좋으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 돈 번 사람들이 집도 사고 소비도 하고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면 고용은 왜 좋았을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5.5%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왔지?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1,000씩 쏴줬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저축? 개인 저축이 역대 최고치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벌써 4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네요. 그거 다 분명히 썼을 거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가계저축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런데도 소비는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고용도 굉장히 좋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도 네, 있고 이민자. 합법도 네. 있고. 이민자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불법 이민자들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당시에 많이 쫓겨났었던 이민자들이 남미로 갔었겠죠. 쫓겨났었겠죠. 근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왼쪽 편데 이 초록색이 non-citizen 고용인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외국인들. 그렇죠. 민주당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미 쪽에 벽 쌓아놨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가계 설문조사는 지금 고용 너무 안 좋아요라고 하고 있는데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이 나온 이유도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시민권 있는 사람한테 했겠죠. 가계조사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 6월부터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나 이제 들어오는 거 좀 막을 거야 라고 하면서 6월부터 그게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고용의 둔화를 가져왔고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올 초부터 계속 제기됐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벽 쌓으면서 고용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4%, 5%, 6%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충격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통계는 어느 정도의 조금 착시나 변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통계는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 그 노동부에서 가공을 합니다. 계절 조정 막 이런 거에서 가공을 해요. 마사지. 마사지 아니죠.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미국을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조사를 해서 그걸 조금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라는 시차가 거의 1년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가짜 하락인지 아닌지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테이버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는 일단은 일본 엔화랑 지금 미국 달러. 일본 증시 오늘 몇 프로 떨어집니까? 7%? 아까 전에 쭉쭉 떨어지는 거 봤는데 제가 5%까지 봤는데 더 안 봤어요. 8%까지 전 떨어졌어요. 6.6까지 봤습니다. 8%까지 8%까지? 찍고 반등하더라고요. 8%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 엔화가 이제 뭐 BOJ에서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부분. 그리고 뭐 지금 연준에서는 7월은 일단 동결로 간 부분, 9월에 한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이 환율과 그리고 뭐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까지 같이 하락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포지션이 뒤집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이 안 좋을 거다, 한국이 안 좋을 거다, 아시아가 안 좋을 거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네. 요게 지금 7월 11일자부터 엔화와 나스닥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고 7월 11일 날 요때 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요때부터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부터 어찌 보면은 엔화 숏을 치던 그런 헤지펀드 자금들이 이제는 이게 뭐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것보다 제일 핵심 뭐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당연히 미국은 고금리, 그다음에 일본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엔화는 무조건 숏이다였고 숏이 통했어요. 1년 넘게 엔 숏이 계속 통하는 시장이었고 그 상황에서 AI가 계속해서 롱으로 강하게 배팅이 들어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어찌 보면은 뭐 트럼프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일본의 뭐 구두 개입도 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차트가 한번 무너지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숏 청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숏 치던 그런 물량을 청산하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은 AI, 나스닥에 대해서 롱을 잡고 있던 그 포지션이 뒤집어졌고 그게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엔화에 대한 숏에 대한 그 포지션 청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우리 나스닥 역시도 지금 이 나스닥 차트인데 개파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상관관계가 꽤 깊네요. 그래프상으로.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놓고 볼 때 지금 엔화가 오늘 봤을 때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160에서 지금 어찌 보면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비슷한 퍼센트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 청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을 걷어들인 여기서 포지션을 걷어들인 그러한 포지션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그러면은 반대로 나스닥과 아시아에 대한 숏으로 들어가고 있다. 빅테크와 아시아 증시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숏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선물 매도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거고 그리고는 가장 큰 타겟인 일본 시장에 대한 숏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 역시도 이게 그동안은 일본에 있는 뭐 연기금이 사줬고요. 일본은행이 사줬고요. 그다음에는 뭐 월스트리트가 사주면서 신고가를 쭉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포지션을 뒤집었을 때 제일 흔들기 쉬운 나라가 결국 한국이랑 일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찌 보면 헤지펀드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싸움으로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물량을 청산하고 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날짜도 갖고 왔는데 네. 화살표가 사라졌네요. 제가 화살표를 다 여기 찍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냥 여기 마우스 보이죠? 요 날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 날도 이평선에 딱 걸려 있었거든요. 네. 요 날이 7월 11일, 12일 요때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요때입니다. 차트에 딱 걸려 있었죠. 그러고는 여기서 이게 메타 역시도 요때 딱 차트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나 뭐 TSMC나 아니면 AI 관련주들 비중을 확 줄였는데 어찌 보면은 그동안 쭉쭉쭉 올라왔던 그 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안 파니까 나도 안 팔아 마인드로 사람들이 다들 들고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쭉 들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언제 그랬는데 요때 보시면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 그 주간에 그 7월 중순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RM, 애플 같은 기업들이 동시에 차트가 다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매크로 얘기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매도가 터지면서 지금 지난주에 FOMC가 지나고 지금 리세션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비싼 이게 포드 PR입니다. 1년 뒤 기준, 지금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샀을 때 1년 뒤 기준의 PER을 예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PER 보통 이야기할 때 뭐 20배, 25배 정도 네네. 미국 빅테크들 과거 10년 동안 평균 내보시면은 한 25배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밸류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실적 발표 전에 4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버크셔가 애플을 왜 팔았습니까라고 하는데 버크셔 지금 사서 1년 동안 보유해도 지난 과거 10년 동안의 PER 밸류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1년 보유하면 30배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가 반이나 팔았네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비싸네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AI는 혁신이 있다는데 그러면 고평가 받을 만하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저런 대장주 AI 관련돼 가지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있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리가 밸류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돌리는데? 라는 기술적 분석을 다시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매수 시그널을 잡으셔야죠. 이런 기업들이 밑에서 언제 돌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 밑에 빨간 선 살짝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간 선이 지난 금요일 날 200일선 딱 맞고 지지하고 반등을 한이 많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라색선이 100일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지가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려는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는데 엔비디아 돈 전부 다 엔비디아가 다 벌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코파일럿이 됐든 뭐가 됐든 AI 관련돼 가지고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만 되면은 돈 얘들이 다 벌 거거든요. 좋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 매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메타도 지금 오히려 오픈 AI를 잡아먹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얘들이 AI 대장주들입니다. 이런 애들 지금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을 때 포인트마다 매수는 들어와요. 근데 힘이 약해요. 힘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어디서 버티고 그런 문제 우리가 어디서 물을 타야 되냐. 그걸 기술적 관점으로 지금 충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음에도 비싼 게 흠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다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비싼 게 흠이에요. 비싸다는 것도 사실 그냥 주관적인 관점인 게 몇 달 전만 해도 비싼 거 알면서도 계속 사고 그쵸. 계속 올라갔던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살짝은 사람들이 이제 다들 안 사네 그럼 나도 안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파네에서 마지막에 따라붙은 분들은 지금 물린 거고 네. 안 사네 해서 이제 사도 되나라는 눈치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사실은 비싼 거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싸다는 관점 자체가 다르지만 비싼 거 알면서도 눈치 보고 올렸던 만큼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눈치 보고 또 내려갈 때 같이 도망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번 지금 아래 공포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두 분 다 이게 진짜 아래 공포인지 리세션인지 스택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물은 리세션이지만 실물은 리세션이지만 AI와 반도체는 리세션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쨌든 하락 쪽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빼고 있는 거는 기술적인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아하.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아. 올라갔다가 계속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럼 테이버님은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아직 계속 갈 수 있다. AI 버블론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좀 전자의 입장에 좀 먼저 동의하시는 건가요? AI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려둘 게 아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IR 다 보시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네. 이 빅테크 중에 5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 기업들 다 놓고 보시면은 애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애플은 살짝 다른 얘기니까. 지금 5개 기업이 전부 다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1분기보다 2분기 때 AI 투자 규모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실적이 안 좋냐 그러면은 예상보다 뭔가 좀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아마존이 전년 대비로 매출이 1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강의 느낌인데 네,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쓰는 사람과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가 중요해요. 돈 쓰는 사람은 3가지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근데 지금 정부가 쓰는 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물음표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를 가고 화면 예 감사합니다. 스타벅스를 가고 맥도날드를 가고 이런 데를 가는데 거기는 안 좋아요. 개인들은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축률 최저고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신용이 늘어나고 뭐 연체율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 돈을 겪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빅테크는 AI와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볼 때 리세션은 맞지만 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거의 몰빵하고 있는 AI와 반도체는 리세션으로 볼 것인가?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눈치 좀 챙겨주세요. 오늘 이런 분위기 아니니까. 아유, 그래도 살 때를 찾아야지. 지금 우리 돈 벌 때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뭐 시장 네. 떨어진다고 운다고 뭐 죽상하고 그러면은 뭐 시장이 오릅니까? 네. 그럼요, 또 그럼요. 전략 찾고 또 에너지 있게 박 차장님한테도 질문. 네, 지금 꿈에 맞아요. 계시잖아요. 계속 혼자 독거노인처럼. 죄송합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네, 박재영 차장님한테도 궁금합니다. 그 계속해서 시장에서 AI 버블론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버블은 실체가 없을 때 터질 때 버블인데 네. 오. 물론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게 제가 걱정스러운 건 2022년 같은 조정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2022년도에 미국 증시가 꽤 많이 하락했어요. 네. 뭐 엔비디아도 거의 4분의 1 토막 났죠. 4분의 1 토막 났고 꽤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네. 그러한 조정이 올 것이냐. 그때도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술적 침체다라고 해서 미국이 세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었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예요. 예, 기술적 침체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아래 공포 이게 모든 뉴스나 방송가를 장악을 했었는데 그때 또 스태그 얘기였잖아요. 물가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랑 대비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주가를 올렸었던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주가를 올려놓은 게 엔비디아니까 네. 다 보면 좋겠지만 제가 다 준비할 시간은 없고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이게 사인펜이 되나? 2022년도에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안 좋았죠. 매출도 떨어졌죠. 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적은 얼마나 더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주가 오른 것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거를 네. 보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야. 네.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해보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적당한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구나.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익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추정치 자체도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버블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적인 부분들이 엔비디아 떨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급에 영향을 좀 준 것이다라고 보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2배 올라갔으면 주가는 4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열이라든지 쏠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이 정도 떨어지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주는 문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 8월 말에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로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 15조를 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야 되나? 그리고 약간 엔비디아랑 빅테크를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닷컴 버블 때는 평균적인 그 테크들의 PER이 한 60배에서 그 이상 정도였고 지금은 해봤자 뭐 30배 뭐 많으면 40배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똑같이 갖다 붙여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정신 상태죠. 정신머리죠. 테이버님도 같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네. 실적을 가지고 네. 제조업이 무슨 뭐 테크가 영업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기업들이 뭔가 실적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뭐 고점이다 어쩌다 버블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롱숏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파는 김에 다 판다.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으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기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치펀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롱을 잡으면 반드시 뭔가 숏을 같이 잡습니다. 네. 해치를 같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쪽으로 힘을 실냐 이쪽으로 힘을 실냐 요게 어찌 보면은 해치펀드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숏에 더 힘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용 반대매매 얘기가 나오고 그죠? 반대매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락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금요일 오늘까지면은 오늘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장이 마감된다 그러면은 일단 수요일까지 더 계속 하방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D+2로 신용이 터지고 미수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은 반등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물을 확 들어가고 이렇게 막 배팅하신 분들은 또 수요일까지 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걸 알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방 배팅을 더 심하게 하겠죠. 급락이 나오면은 개인이 됐든 어떠한 뭐 펀드가 됐든 어떠한 뭐 큰 손 투자자가 됐든 누군가가 배팅했던 물량이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발바닥을 잡겠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한마디 미리 좀 띄워놔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미리 좀 띄워놔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요거예요. 조기 퇴근하려고요? 아니. 미리 저거를. 요거. 네. 왜냐 그러면은 일단 요런 급락이 나오면은 이건 이런 급락이 에헤이. 나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이런 급락이 오면.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도 애매해요. 왜냐? 오늘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끝나면은 수요일까지 또 빠진다니까 반대매매 또 나온다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이렇게 쉽게 옵니까? 근데 지금 고점 대비로 이렇게 빡 쭉쭉쭉 빠지는 거 보면 나스닥 기준 10%인데 왜냐면은 4월 달에 엔비디아 10% 빠진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주말에 진짜 그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외쳤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라고. 근데 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빠져서 많이 빠지면 8월 28일까지 빠져요. 엔비디아 실적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요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10분,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날목토님이 겨울도 아닌데 겨울잠 자고 싶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장충동 왕족밥님께서 이 상황은 모든 원흉은 파월 모질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만큼 파월은 지금 휴가 갔죠? 6주 동안. 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휴가 갈 때냐, 지금 네가 놀 때냐, 들어와서 빨리 긴급 회의 하거나 아니면은 9월 달에 저거 빅스텝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빅컷이라 그러더라고요. 빅컷 네. 0.5%포인트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떤 조치들과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야 이 하락이 멈출 것 같은지 감히 예상해 보자면 박 차장님? 많이 빠져야 멈추겠죠. 그럼 모질이들이 빅커타라는 모질이들이 네. 지금 보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125bp 낮추는 게 페드와치 그 59%의 확률이거든요. 왜 빅컷을 해야 되는지를 전 전혀 모르겠어요. 왜요? 왜 50bp를 낮춰야 되죠?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주식시장만 보는 사람은 그럴 텐데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제가 뭐 역성장을 했다든지 네. 어디가 파산했다든지 그랬을 때 빅컷을 하는 거예요. 야이 보험적 금리 빅컷.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요. 네. 보험적 금리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네. 25bp인데 사람들은 쏠려다니고 몰려다니고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살려줘 이러면서 50bp 내려달라. 그러면 주식이 많이 오르면 또 50bp 내릴 겁니까? 올릴 겁니까? 이게 금리라는 것은 항공모함 같은 건데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배 쓰러집니다.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 없이 저는 작년 10월이 생각나거든요. 작년 10월에 11월에 FOMC에서 금리 내년도에 3번 내릴 거예요라고 하니까 채권 금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5%에서 3.8까지 떨어졌거든요. 120bp를 반영을 해버렸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네. 1년 뒤의 일을. 저는 지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경기 침체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어떤 지표는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뭐 GDP가 연속으로 뭐 두세 분기 마이너스 찍힌 것도 아니고 고용이 살짝 뭐 흔들리고 뭐 요런 그리고 실업률 4%는 사실 막 큰일 날 수준도 아닙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 4%는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완전 급락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약간 언밸런스하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게 지금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 만약에 금리를 0.5 B컷 하잖아요. B컷.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냐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CPI, PC, 아하.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거는 시장의 더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7월과 8월에 이런 PC, 코어 PC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전월비 보시면은 0.22, 0.22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꾹 눌려가지고 진정된 상황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PC 물가가 0.19, 0.18, 0.15까지 떨어지면은 그러면 비컨 얘기 나와야죠. 실제로 인플레 데이터가 완전히 꺾이면서 디플레로 빠져드는 거니까. 그때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M2 통화량도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준 얘기만 하고 파월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 가도 일 다 합니다. 전화 다 받아요. 그래요? 그렇죠. 전화 꺼놓을 것 같은데. 아니죠. 파월은. 옐런이 전화하면 받아야죠. 아, 옐런 또 전화해요? 네, 선배님이잖아. 선배님. 직속 선배님이기 때문에 재무장관 선배님이 전화하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 파월이 휴가를 갔다는 소리는 8월 말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그널을 쉽게 이제 좀 강하게 받는 게 8월 말 되면은 그 우리 연준 위원들 혹은 그러니까 그 은행장들, 네네. 우리나라도 위원들. 다 가시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잭슨홀 미팅 하잖아요. 네. 아, 잭슨홀 미팅과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조정과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놓고 보면은 모든 우주의 기운이 8월 말로 쓱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간혹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8월이 원래 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오브밸류라는 부분을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 시그널상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주시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엔화 강세가 어디서 멈추냐예요. 네. 엔화 강세가 멈추면서 일본 시장 흔들리는 게 멈춰야 네. 그래야 우리가 살만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거고 네.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차트를 좀 만들어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물탈 타이밍이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다 덮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 물립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마이클 이삼님께서 파월이 옐런한테 전화할 때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장난할 때 아닙니다. 지금 시장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 짧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8월 2일 금요일 거래 실적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 외국인이 1조 팔았고 기관이 거의 1조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줬는데 제 돈도 그 중에 하나로 금요일 날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어떻게 샀어요? 금요일에 샀어요? 아, 잘했네. 네. 그래서 1조 4천억 매수한 개미들 초저평가 코스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진부하면서도 경제방송의 마무리로 매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 지금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박재영 차장님부터. 네,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2,600포인트 초반이죠? 네. 깨졌나요? 제가 방송하는 사이에? 2,550입니다. 네, 2,550이면 네. 저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한 거는 크게 실패해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네. IMF가 터진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그 타이밍은 아까 우리 테이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아닐 수 있다. 오늘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지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욕심이다. 저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싼 건 맞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는 또 눈치를 보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테이버님은요? 뭘 사느냐가 중요하죠. 뭘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 올라와서 지금 국내에서도 약간 오버밸류로 간 그런 섹터들을 샀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뭐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밸류업 관련된 은행이나 이런 그 고배당주들을 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게 만약에 뭐 변압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그 관련된 여러 좀뭐 화장품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 좀 수급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을 내가 만약에 이번에 좀 떨어졌다 그래서 비중있게 샀다 그러면은 그때는 밸류 부담이 또 뭐 추가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마디 들어야 되는데 테이버 작가님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또 오고 있다. 근데 오늘은 아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박재영 차장님의 마무리 한마디는 뭡니까? 시간이 몇 분 남았죠? 한 30초 정도. 30초? 네. 지금 균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채권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채권은 너무 싼 상황이고 주식은 좀 비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을 풀로 실은 사람들은 내가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한번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위험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시장이다. 저는 균형이 필요한 시장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산의 유형에도 균형이 좀 필요하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균형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12시까지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우리 테이버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최근 미국 경기지표 악화로 인한 아래 공포 우려와 그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에 대비해 20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등 3개사는 4일 각사의 장기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밝히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 파리올림픽 요트 경기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를 활용해 모바일 생중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한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18척을 수주해 중국을 제치고 월간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북 군산에 3번째 인증 중고차 센터를 열어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아이오닉 5N의 성능이 독일 유련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 자이퉁이 최근 실시한 고성능차 비교 테스트에서 BMW 고성능 내연기관 모델 M2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SP가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회사 소개 프로그램 여름엔 뭐하니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시간당 1,0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더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없었죠? 네, 정말 반가운데 소식은 참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그러게 그래서 말입니다. 좀 희망찬 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리포트에서. 네네. 네, 그래서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미래에셋증권에서 정리한 이슈 점검 리포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주린이로서 이번 네. 주말이 저는 정말 찜찜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목이 리세션 우려가 과도한 5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네. 일단은 제목은 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실업률 4.3%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샴 룰에 도달했다. 네, 3회 법칙. 네. 그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늘지가 않아서 11만 4천 명으로 예상보다 한 6만 명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거로 보이는 주가의 지금 반응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전에 쓴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분이나 이 증권사의 이 포지셔닝도 뭐 하루 사이에 어떻게 바뀌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본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주가하고 좀 괴리가 있으니까 좀 어폐가 있긴 하죠.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5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아직 그 큰 나라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G20 네. 국가들은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은 오름세다. 경기가 뭐 그 못 사는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제대로 버텨야 되는데 G20처럼 우리가 다 아는 선진 국가잖아요.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 오름세, 아직 상승 곡선에 있다. 네. 물론 이거는 후행 지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면 확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은 그래서 리세션의 우려가 좀 그렇게까지 보기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 우리 뭐 고용자 숫자가 예상보다 많이 덜 늘었다 하지만은 아직은 구인하는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다. 구직자보다도.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고, 무엇보다 좀 눈에 띄었던 건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재고가 재고가 이슈가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배송할 때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간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G20 그다음에 뭐 재고 부담이 별로 아직 크지 않고 초과 구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기업들의 수익성이 예상이 매출 실적 수위가 2분기 아마 2분기 끝나고 3분기 이 순간에도 3분기까지 뭐 기업 수익이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잘 나왔었어요. 맞아요. 이제 견조하다. 네. 수익성이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투자를 확 줄이거나 그런 흔히 얘기하는 오늘 R의 공포잖아요. 리세션 네. 공포. 그렇게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말은 네 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박 차장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채권이냐 주식이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네. 사실은 올해 보면 말이죠. 미국이 주식시장이 좀 오르긴 했어요. 네. 미국이 한 10몇 프로 올랐거든요. 뭐 폭락하기 전에. 채권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밸런스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 주식하고 채권하고의 견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후행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금리를 아까 뭐 지금 연말까지 뭐 이제 100포인트, 100bp, 120bp 이렇게 해서 4%까지 내려가는 거를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주가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고 경기 침체가 후행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네. 페드 입장에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금리 인하가 됐던 뭐가 됐던 해서 물론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밸런스를 갖추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액션을 할 수 있는 무기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체를 급락을 바로 침체를 이어진다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하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분이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는 항상 뭐가 선행 지표인지를 지금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건 뭐죠?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날에 ISM 제조업 지수가 확 내려갔고 고용 지표가 나빠서 금요일 날 나올 지표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건 진짜 많이 걱정할 정도로 2가지 포인트 데이터가 비농업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데이터 디펜던트라면 오늘 같은 반응이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데 거꾸로 아까도 얘기 뭐 하신 것 같은데 페드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해서 그러면 네. 이 두 가지 더 데이터 받고 바로 또 포지셔닝을 9월달에 금리를 50bp 또는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내릴 수 있느냐 내려야 하지 맞는 것이냐. 주식만이 아니고 전체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언서튼티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걸 받쳐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그걸로 그런 액션만 보여지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리세션이 진짜 과하냐 아니냐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려가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데이터로 확정져서 페드가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다는 게 네.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서 주가는 이제 뭐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인 것 같고요. 이분 얘기도 좀 과하다는 표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 진부한 얘기 같아서 뭐 여기 있는 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절히 포트가 분산되어 있어야지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뭐 변동성에서 예외적인 게 없잖아요. 유틸리티를 네, 빠지고 하니까 맞아요. 이거는 현금이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서 조금 덜 아픈 정도이고요. 굳이 이걸 지나고 나면은 실적의 이거 경기 순환적인 실적에서 좀 조금은 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한데 그거는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이 낫겠죠. 근데 조선방산 같은 것도 빠지는 이유는 절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고 그래서 금리는 인하를 속도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경기 사이클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다 조선도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따지면 세이프한 것이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상대적이라는 것이 스프레드가 분산되어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네. 결국은 본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가지고 네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자. 이 업계에 계신 분은 뭐 네.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포트를 이렇게 스프레드를 해놓는 게 그나마 최선 차선이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차선 중에 하나죠. 두 개 차선이면은 그러면 덜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체 큰 그림에서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확인되고 하는 게 아니고 공포에 사는 거잖아요. 아까도 금리도 작년 연말에 올해를 바라볼 때 3번 할 것처럼 페드가 얘기를 해줬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선행성 때문에 주가는 변동성이 오늘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분할 매수하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은 저기 봐주셔도 됩니다. 예. 진짜 선행 지표가 무엇일까요? 향후에도 주식은 계속 뭐 life must go on 계속 되어야 되니까 선행 지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는 거하고 그걸 적용해서 실행하는 거하고 괴리가 많으면은 주춤주춤할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선행 지표를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아서 네네. 계속해서 결국은 공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리포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업률 얘기 나오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샤메 법칙 이런 네네. 얘기들이 계속 주말 사이에 들려왔는데 네네. 두 번째 리포트 통해서 간단하게 포인트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간단한 거는 3회 법칙이라는 것은 최근에 그 실업률이 네. 최근 3개월 평균 롤링 했을 때 실업률이 지난 11개월 1년간의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했을 때 차이가 벌어지면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걱정된다는데 이게 0.5% 포인트 차가 나는 이슈인데 금요일 날 그 숫자가 4.3이 나오면서 정확히 4.25입니다만은 그래서 1년 전과 돼서 0.53% 포인트가 차이가 나서 3회 룰이라는 이거를 창시한 경험치에 창시한 그 분도 이런 거를 물론 이분은 얘기했어요. 이분도 이번에는 똑같지 않다. 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리포트도 그렇습니다. 3회 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 실업률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 실업률은 원래 실업자 그러니까 해고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업이 높아지죠. 근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부한테 돈을 많이 받아갖고 그동안 저축도 하고 쓰고 적게 사용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지나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예, 이분들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저축이 다 고갈되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올해 한 5월달 정도라고 봅니다. 네. 라고 여기도 리포트 나와 있는데 그러면 6월, 7월달 가면서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업률에 올라가는 요소 중에서
순수하게 해고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고도 한 몇 가지 나누게 합니다만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새롭게 재개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업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이 과거에는 실업 자체 해고되는 사람이 한 7, 80% 임팩트였으면 지금은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구직자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잘라야 되는 그런 입장과 긴박성에 의한 실업률 상승이 아니라는 거에 이분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구직자 하는 사람, 근데 구직자 하는 사람이 새롭게 구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대로 시장이 좋으면은 그러면 실업률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인플레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샤메 법칙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과거랑 똑같은 패턴의 적용은 좀 무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따지면 리스크가 좀 과대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고 보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코로나 때 뭔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을 좀 어느 정도 네.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돈을 다 썼으니까 나 이제 경제 활동 해야겠어. 네네. 돈 좀 벌어야겠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구직자가 실직자보다 더 늘어났다는 건 아니고 네. 비중이 옛날에 30%였는데 구직자가 늘어남으로써 하는 임팩트가 그게 더 커진 거 아니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물론 이렇게 4.3이었다가 다음 달에 8월에도 9월에 나오는 8월의 실업률이 뭐 4.5가 나오면은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폐가 있다는 게 구직자가 늘어난 것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면 인플레가 올라가겠지만 네. 어느 정도 구직자가 늘어나고 실직자가 임팩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7월 데이터만 가지고 그거를 바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얘기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야 할 지표가 아무래도 경제 상황은 어지러운 만큼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의 증가인가? 아니면 구직자의 증가인가? 양미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그거 요소도 좀 보실 필요 있다.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사실상 실직자보다는 구직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네. 된 게 더 그거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 소식, 종목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던 네. 애들도 뭔가 하나가 아쉬워가지고 쭉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견조하게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줬다라는 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애플 저희 어떤 투자 포인트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제목에 이게 한국에 있는 증권회사가 외국 회사를 분석하기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뭐 목표 주가를 쓰거나 어닝을 뭐 예측했다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건데요. 제목이 우리가 공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저께인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네. 맞죠? 애플 주식을 한 반 정도 올해 들어와서 팔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분은 이 리포트 쓰신 하나증권에서는 경기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경기에도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자체는 이제 중국에 판매되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뭐 나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다는 거고 네. 서비스 얘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 분야거든요. 뭐 그런 쪽에 수요가 좋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폰만 가지고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좀 신규 진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가이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폰 16이 나오는 게 9월이잖아요. 9월 달까지 직전까지는 그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 AI도 적용되는 애플 인텔리전스도 아이폰 16부터 본격화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한 경기에서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멘텀도 어차피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계 주가 오른 측면에서의 주가 수익률은 절대적인 몰라도 흐름적으로는 아직은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런 톤으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대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도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계속 늦어지는 기대해야 거는 될까요? 네 맞습니다. 늦어지는 거는 사실은 중간에 이런 글리치라 그러죠. 이제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는 네. 다반사기나 이번에라고 특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본적으로 추세가 많이 꺾이면 예를 들어 3% 4% 이렇게 빠지면서 못 알아보면 최후의 보루가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최후의 보루라면 아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이런 골고루 다 내려갈 때는 방법이 없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의 이 주가가 기술적으로 많이 빠지면 이것도 뭐 장 자체가 쉽지 않다고 여기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주식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하락의 폭이 얼마나 시장보다 아웃퍼하는지를 좀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많이 갖고 계시지 않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나왔으니까 아이폰 16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홀드할 수 있는 보루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루란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네. 애플 너마저 흔들리면 안 돼. 너마저 흔들리지 말아줘. 파이팅 해줘.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종목 관련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이드카가 발동된 국내 시장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요럴까 싶었는데 그것보다 더 때려버리는 우리 시장 은주님께서 어디 지하 땅굴 방공호라도 찾아서 대피해야 될 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공호까지 지하 땅굴까지도 폭격 맞아서 뚫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볼게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연 대표님의 이 회사 블루드림 리서치는 떨어질 때 사자. 그러니까 파랑색의 드림을 갖자라 그래서 블루드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거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뭐 이거 사겠습니까 이거 블루드림? 근데 공포에 사야 돼요. 그건 맞는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공포인 것 같아요. 그건 살살 사면 되죠. 살살. 네. 사실 저 금요일에 샀거든요. 금요일 사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까 생각을 하니까 금요일에 진짜 저점에서 딱 잡았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고점에서 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얘기할 게 없죠. 반도체는 이 떨어지기 전에도 반도체 소부장은 마이너스 50% 깔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이제 우리 증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아, 그래서 일단 하락에 사긴 하지만 가격적인 매력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오늘 같이 뭐 증시가 이거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떨어지는 칼날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한 30% 산다고 했을 때
5% 정도의 비중을 갖다가 잡아간다든지 금요일날 매수를 한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해요. 비중 조절만 자기가 이제 추가 하락 시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희비가 지금 많이 교차될 겁니다. 그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증시가 빠지기를 바라시고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되는 그런 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버텼었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조선에, 화장품에, 방산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있었던 애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 다 하락하지만 그래도 더 하락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게 이제 조선. 네. 조선은 그냥 아예 뭐 바닥 없이 쭉쭉 빠지고 있고 STS 중공업은 13% 빠지고 또 뭐 현대미포는 9%, 하나오션은 8%, 뭐 이렇게 쫙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그 다음이 이제 화장품, 그 다음이 은행 이런 식으로 하락 폭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주들은 오르는 애들도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전망과 전략을 좀 짜 보면서 쥐어 짜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하신 주제 보여주시죠. 자, 코스피 엇갈린 전망, 추가 조정이다, 과도한 우려다. 미국에서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아저씨는 지금 몇 달 전부터 폭락을 외쳤었는데 네. 드디어 시장이 때려 맞고 있다. 몇 달 전인가요? 몇 년 전 아닌가요? 그분은 계속 그렇죠. 네. 폭락을 외치다가 지금 고장난 시계가 한 번은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더 많이라는 그 숫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이것은 준비된 사람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이 엇갈린 전망 속에서 두 분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추가 조정과 과도한 우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 시장의 돈의 이동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경기 침체 우려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좀 트리거는 될 수 있겠지만 하락에 그냥 끼워 맞춘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 부분이거든요. 고용 지표가 뭐 4.1이냐 4.3이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인데 완전 고용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제 일본이 그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엔 1달러당 100 할 때 엔캐리 하신 분들 160 갔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차익만 해도. 그게 지금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제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하고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수익을 보는 큰 돈들 이런 자금들의 뭐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것도 뭐 사두고 기다리면 배당 앉아서 5% 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간단 말이죠. 결국은 이 엔캐리 자금 이경 6,700조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맞습니다. 쓰나미라고 얘기도 하던데 이게 지금 거의 뭐 10년 넘도록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손절하는 게 맞나 이미 지나갔죠. 네, 제가 금요일 아침까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금요일 날 좀 위험하게 들어가서 반대 매매를 맞은 분들은 월, 화 그러니까 내일이 D+2니까 내일이 또 이제 청산돼서 또 디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가더라도 내일 그리고 오늘 또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또 이번 주는 좀
들어가기가 무서운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김태성 본부장님, 요 청산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조선주라든지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일부 그동안의 힘이 그래도 이제 살아 있었던 지금 섹터까지 오늘 다 죽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금요일 날 아마 종가 맞추고 나서 이 신용 미수 많이 좀 쌓여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로부터 이제 담보금이 부족하다라는 연락들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신용 썼는데 마이너스인 종목을 털 거냐, 아니면 수익권인 종목을 털 거냐. 당연스럽게 이제 수익권인 종목을 이제 털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매도를 해서 지금 부족한 담보 비율을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시세가 났었던 조선주라든지 방산 쪽이 오늘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 대비, 뭐 다른 섹터 대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더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 미수 반대 매매에 따른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진정되려면 적어도 내일 오후장 혹은 내일 모레 시초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 반등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지금 매도 일변도인데 그걸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고 있는 상황. 근데 저는 조금은 더, 그러니까 조금 높게 사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적극적인 어떤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개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좀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가짜 경기 침체 그리고 침체도 우려가 과도하다. 그리고 이 시장의 하락도 과도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은 얼마나 더 손이 안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리는 소나기를 맞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주연 대표님부터. 이미 계좌가 뭐 손절할 수 있는 범위대를 좀 많이 벗어났다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뭐 지금은 좀 버텨내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 매매에 대한 또 반대 매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사실 트레이딩 하기는 좀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승분의 뭐 어떤 우리가 시장을 돌아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하락장에서 이제 특징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래봐야 그런 거는 당일치기 아니면 뭐 오버나잇 하기도 사실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직장인 분들이고 트레이딩 하시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저기 월가의 대가들 트위터 올라오는 거 뭐 캐시 is king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어디까지 빠질지 여기가 저점이 될지 그걸 안다라면 이미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부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이 하나도 없고 과도한 신용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손실을 보고 팔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팔면 결국은 이제 계좌가 반대매매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좀 어느 정도 계속 해 가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오늘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은 잘라내는 게 맞지 않겠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자신이 삼은 기준대로 네. 그렇게 좀 가셔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뭐 내리는 비 그냥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지금 같은 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한쪽에서 맞고 또 이동한 쪽에서도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예는 오늘 초반에 이 작은 방산주들과 이제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흥하이온 이런 중동의 리스크적인 부분 테마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처음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자르고 그쪽으로 또 이동할 가능성도 높은데 뭐 그 전략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선물지수도 그렇고 하락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환매에 따른 단기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동한 쪽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과 그러지 못한 종목을 명확하게 나눠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지수가 하락이 멈추고 돌아올 때 그럼 뭐부터 담아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순서를 저는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빠진 것대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지 못한 종목이냐를 먼저 구별을 시켜놓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의미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좀 의미 없는 질문이기는 해요. 다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물론 이번 주가 지나가야 되고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려봄직한 섹터는 무엇일까? 이른 감이지만 한번 감히 여쭤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반도체죠. 그래요? 네.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게 AI랑 뭐 저쪽에서 빅테크에서 사실 이렇게 140달러 뭐 갔다가 지금 90 몇 달러까지 좀 내려오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반도체 안에서도 저는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서 테스트 소켓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의 둔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지수가 하락을 하지만 지수가 하락하기 시발점은 애플과 엔비디아의 관계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춰서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칩을 공급받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칩이 많아지죠. 네. 종류가 많아지죠. 그러면 그 많아진 종류의 칩을 다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리노공업, ISC, TSE와 같은 테스트 소켓 관련 주들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업황 환경 자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전체가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1차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멈추는 것이 우선이고 멈출 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현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도 맞지 않겠는가. 이들은 좀 속상할 겁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뭐 고점에서 지금 쉼없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IT는 테스트 소켓 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굉장히 진짜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짧게만 하면 있을 됩니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빠지지 않는 종목이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과도하게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반등 시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노릴 수도 있을 텐데 두 가지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것인가, 약간 리스크를 조금 떠안으면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그래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 종목은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관점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거 한 6%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종목들을 분할로 뭐 모아가서 내가 이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관점이라면 괜찮을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전쟁 관련주들 시장에 움직이는 그런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점 또 지켜내면서 버티고 있고,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그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기 싫다라는 소리거든요.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한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에도 시장에 빠지건 오르건 전혀 상관없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세밀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발제하신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불안한 장세에는 실적주로 대응할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와도 내가 공부해서 실적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가고, 특히 국장은 더 그렇죠. 거기다가 얻어맞을 때는 더 세게 얻어맞고 PER은 싸졌는데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실적주로 대응한다 또 이런 게 물음표가 달리기도 하지만 불안할 때는 그 실적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또 일로 가야 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장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 범위의 조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번 넘어섰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렇게 또 급변한 상황. 더욱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루 만에 지금 모두 매도 물량을 좀 다 쏟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늦더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매수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현금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보다 더 깊은 조정,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상황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어떤 타점들은 굉장히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어떤 종목을 할 거냐. 자, 앞서서도 반도체 테스트 속에서 좀 강조드렸던 이유가 결국엔 우리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거. 그런 실적을 좀 보고 이거는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네. 그런 기준을 어떤 대입을 할 수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확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미 대선 이야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더, 해리슨 트레이더 관련주도 요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20-3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기준으로 잣대를 좀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추가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데이터를 기준을 삼아서 확대를 하실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저는 지금의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오늘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네. 이쪽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고점 대비 이미 30-40%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것을 이제 기대를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60씩 가서 사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조정이 또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알긴 알겠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포에 매수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포가 오면 매수 못해요. 무서워서. 쉽지 않죠. 왜 공포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니까 공포가 되는 건데 그때 용감하게 또 실적주에 베팅을 해가지고 용기에 베팅한 사람들은 또 크게 먹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준 대표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실적주로 대응하라. 근데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는 데 그러니까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주로 대응한다. 이것도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시장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오늘 챗GPT한테 좀 전에 물어보니까 네. 뭐 S&P 500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한 80%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부터 80% 더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장났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증시가 하락하니까 네. 이제 열을 받았는가 좀 고장이 난 모습인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 확실합니다. 뭐 반등을 주고 그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려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뭐 궁뎅이 무겁게 우리가 좀 길게 봐서라도 큰 손실 입지 않고 지금 가격보다는 나중에 주가가 위에 있을 거야라는 관점이라면 내 자산을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낙폭이 과하게 일어났고 어떤 이런 반등이 일어날 때 같이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저는 실적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들어왔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예를 들어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다는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돌리는 시점에서 좀 강하게 움직인다 싶은 그런 군으로 우리가 붙어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라는 게 지금 이렇게 급락 나올 때 확 이거를 갖다가 있는 돈을 현금을 확 질러?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인 거고요. 그냥 천천히 야금야금 공포에 용기를 조금씩 내는 겁니다. 뭐 한 번에 용기가 누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전략. 그게 결국은 나중에 또 돌릴 때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무지개님께서 뭘 자꾸 사래요, 사지 마요, 실적주 사고 또 물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무조건 열심히 사자라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곳은 경제방송 어느 곳을 봐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이고 분위기고 살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려본다면 정말 조금씩 한번 살짝씩 건드려는 보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네. 왜냐하면 과매도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석유주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뭐 될란지 모르겠네. 급락장에도 석유주 나홀로 강세하는데 네.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레이딩도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석유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흥구석유 이런 애도 오르나요? 네, 대장인 것 같아요. 예, 흥구석유도 한국석유, 오늘 흥구석유. 7% 정도 오르고 오늘 그나마 그래도 오른 애들은 퀀타메트릭스 같은 그런 뉴스가 있는 애들, 그것도 뉴스가 좀 획기적으로 있는 애들, 퀀타메트릭스 상한가, 흥구석유 7%, 셀리드가 20%, 뭐 그런 애들, 휴니드가 20%, 수젠텍이 10%. 이렇게 트레이딩 종목들만 사실 이거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해서 들어간다 그래도 뭐 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배팅의 영역이에요. 이거 보수들만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유주 나홀로 강세 혹은 다른 종목들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소액으로 조금만 해본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만약에 한다면 석유주보다는 소형 방산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형 방산주? 지금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둘 다 테마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실적이 좋겠느냐? 그러면 지금 방산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코치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빅텍, 스페코, 퍼섹 이쪽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도 소형주이긴 한데 이들이 지금 올해 2분기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를 보면 수주 잔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테마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뭐 해운주, 석유 이쪽보다는 소형 방산 쪽이 테마도 엮여 있고 그나마 나름 본업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업황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쪽이 까이더라도 좀 덜 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을 더 볼 수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 반대 방향으로 갔었을 때 조금 덜 까일 수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극단적으로 가야죠. 지금 수익을 추구하신다면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돈 버는 걸 수도 있는 건데 뭐 트레이딩 쪽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수익을 좀 창출해내겠다. 오늘 우유값 벌어야 된다. 분유값 벌어야 된다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뭐 어떤 전쟁 관련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모멘텀과 가장 부합되는 그러니까 장이 하락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전쟁 관련주들도 될 것이고 품절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뭐 엘컴텍 금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뭐 하이젠, R&M 이런 거 이제 유통 비율 1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신규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양지사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식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이 좀 가파르게 살아있는 것들. 저는 뭐 여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란 지금 반격 안 했잖아요. 지금 때릴랑 말랑 하거든요. 그렇죠. 딱 때리면 그날 시세는 한번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사실 뭐 돌파 매매에 따른 뭐 짧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겠지만 눌림이라 생각되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하고 뭐 다음 날 시세 정도 노린다고 한다라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수가 너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수가 이런 식으로 3, 4% 빠질까? 약간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 ETF 산다면 여기서 곧버스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레버리지로 상승 ETF 사는 게 높을까요? 저는 확률이? 차라리 레버리지 모아가는 게 그래요? 모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김태성 본부장님. 저도 당연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두 분 다 억울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과매도 구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긍해야 되는 거고 순응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언제 이게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싼 주식들이 보이긴 한다.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요. 네. 미국 금리 인하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거고 그런 자금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뭐 하락할 거야라는 거 지난 데이터로 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앞당겨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원래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했어야 됐다. 그럼 7월부터 시장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 선반영된 조정 끝내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하락하진 않을 건데 네. 일단 뭐 반등 정도 나오는 걸 노린다면 말씀하신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 좀 모았다가 시세 주면 팔고 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이주연 대표님한테 어라? 내가 생각했던 9월 대상승장 역시 딜사이트 전문가는 내 맘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 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공략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략주가 뭐 종목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공략주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 짧게만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현금 보유라고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또 소신껏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두 분의 의견 한 1분씩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이사님부터 현금 보유라고 자신 있게 써주신 이유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우선은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시초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장부터 저는 천천히 만약 매수를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ISC와 같이 실적 대비 주가의 조정이 깊은 쪽을 사시거나 아니면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제 ETF 쪽을 저는 보시는 게 맞다. 233740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쪽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지금은 확률적으로 뭐 스트레스는 좀 받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올해 3분기를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현금 보유 공략 어떻게 함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금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손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가서 현금 채굴해 와야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필요는 알바 뛰어야죠. 그게 왜 죄송합니까?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가자가 지금 컨셉인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한선 엔지니어링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하락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비빌 언덕을 찾거든요. 그게 하나는 뭐 실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하락한다고 해서 갑자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뭐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진행이 되는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면 그거는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든지 이슈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또 저점에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비중적인 측면에서 장이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에 뭐 큰 비중을 넣어서 여기서 한몫 챙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지금 같은 장에서도 뭔가 조금이나마
해보고 뭔가 거기서 배움을 얻고 또 경험을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뭐 오늘 저가까지 해봐야 한 13% 정도 굉장히 양호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 또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올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시장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서 급락은 나옵니다만 요게 어떤 그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는 이 시점에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추세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 찾고 돌리는 시점에서는 한번 강하게 튀어줄 수 있지 않겠나. 피팅 관련된 회사, 밸브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뭐 4대강 댐 건설하는데 안에 뭐 피팅 같은 거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요 정부 정책 관련주로서 하락장에 버티는 종목으로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다가 예. 일단 뭐 하락 멈추고 돌리는 시점 온다라면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계속 좀 기간 조정으로 눌려 있는다고 하면 네. 정부 정책 모멘텀이 강하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SOC 사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모멘텀을 일단은 생각해 두시되 예. 급락장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보시면 뭐 다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양호한 흐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저점 매수 노려보시고 13,250원이 강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 일단 짧게 한번 보시고 손절가 11,300원 오늘 저점 형성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 이탈하면 짧게 또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비중 너무 크게 넣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하락에 이어지고 있는 시장 잘 버티시고요. 그렇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또 산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